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한 연말정산 실무 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될까라고 이제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 22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우리 화면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메뉴 옆에 가로 세 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뉴젠 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뉴젠 랩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메뉴를 좀 더 크게 확인을 하시면 왼쪽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부분에 역삼각표를 누르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선택하셔서 기초정보 입력, 그 다음에 명세서 이렇게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정리해서 신고한다.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 흐름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확인하셨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메뉴를 바로 클릭하게 되면 관련 메뉴가 바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뉴젠 내비로 진행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함에 있어서 223페이지에 추가자료 입력의 소득 명세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연말정산 진행하고자 하는 작업 연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업 연도 보니까 원천 20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19년도 연말정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연도를, 원천 작업 연도를 반드시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연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해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저는 다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작업 취소부터 완료 취소부터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정보들을 쭉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4번 사원명 완료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속 중도 총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도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중도 퇴사자 이미 연말정산했죠. 그 내용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가 우리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우리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연금저축2, 월세, 주택, 임차,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사원별로 소득부터 시작해서 연말정산 입력까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23페이지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와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정보, 필요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종등근무지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관련 정보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명세 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두 번째 직원 같은 경우에 종전 근무지에 대한 삼성에서 받은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2,200만 원, 상여 880에서 추가로 받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 224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제보험료 명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 정보 찾아서 등록하시고요. 기납부세액을 등록을 하실 때 결정세액란에 있는 금액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란 이외에 기납부세액이나 납부자 특례세액,
차감 징수세액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은 등록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25페이지에 소득명세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재취직자 정보 등록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보 등록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연말정산을 하려면 관련되는 사원을 불러와야 되겠죠. 사원을 불러오는 거는 4번을 입력해서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F3번 전체 사원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불려져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소득명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명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급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반영된 금액 이외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세 대상 추가에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퇴직소득 쪽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원 퇴직금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이라든가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연말정산할 때 추가로 등록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와 재취직자 정보 등록하는 부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명세 관련되는 정보들이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부양가족 관련되는 탭입니다. 자, 부양가족 내용은 사원 등록에 있는 등록된 부양가족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원 등록에 등록된 부양가족 명세에 누락된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양가족 탭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직접 등록하면 바로 사원 등록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대상 인원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을 국세청 관련되는 정보와 기타 자료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세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나 의료비, 기부금은 지출액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별도로 나타납니다. 자, 의료비에 대해서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작성이 되면서 인별로 지출된 금액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금액 중에 도서공연비 관련되는 부분도 도서공연 중에 신용현금 직불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분 관련되는 부분도 기부금 입력과 관련해서 누가 지출했고 얼마를 지출했고 하는 정보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 연말정산의 부양가족별로 소득자별로 소득공제 대상 인원별로 각각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있는 부분 보시면 노란색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별로 관련 지출 정보를 입력하면은 의료비 지급명세서나 기부금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별로 등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또는 직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또 앞에서 제가 이러한 정보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또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이런 정보들은 이미 간소화 자료에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소화 자료에서 내려받을 때 파일로 내려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파일로 내려받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상단에 보시면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을 시켜서 PDF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서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보시면 PDF 불러오기, 파일로 불러오기,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폴더에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파일로 개별적으로 찾아서 불러와서
그러니까 PDF 자료를 적용하게 되면 인별로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는 228페이지에 그 사례를 제가 그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부분은 관련되는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의의 주민번호고 그러니까 가공 숫자이기 때문에 번호이기 때문에 실제 PDF를 업로드 시키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PDF 파일만 있으면 정확한 주민번호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별로 공제 대상 인별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228페이지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부양가족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인별로 전부 다 정리를 했다면 세 번째 탭에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탭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첫 번째 있는 부분은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이 부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PDF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을 시켰다면 자동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있다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원인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정보가 있다면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연금저축을 직접 입력하실 때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두 번째 란을 입력하실 때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명세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율 12% 또는 15%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마련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관련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2로 갑니다. 연금저축2로 가면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겠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보시면 월세 주택 임차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월세세액 공제나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여기에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등록을 하신 이후에 연말정산 입력 마지막 탭으로 갑니다. 마지막 탭으로 가서 보면 연말정산 입력에는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로마 숫자 1, 2, 월세 주택임차 입력된 연말정산 자료가 집계돼서 총 금액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앞에서 소득명세부터 시작해서 주택임차 관련되는 자료들이 연말정산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자료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F6번 자료갱신 관련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현재 사원에 대하여 변경된 사원 급여 정보를 반영해서 데이터를 갱신하겠느냐, 예라고 해서 갱신을 해줍니다. 갱신을 해주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자료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내역. 자, 우리 부양가족 중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등록을 했는데 그 정보들을 연말정산 쪽에서 세액공제란에 반영을 하시려면 관련되는 부분을 부양가족 탭, F8번 부양가족 탭에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들 반영되는 거, 세액공제를 반영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특별공제 중에 주택자금공제액 반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34번에 보시면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관련되는 정보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세액공제 부분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납부할 세액이 결정세액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다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세액공제 다 적용하고 나니까 적용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하나하나 등록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백두산 직원 같은 경우에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관련되는 부분들 전부 다 확인이 됐고 결정세액 있죠. 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제세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백두산 직원도 마찬가지로 좀 완료가 됐다면 작업 완료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송리산 직원도 연말정산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다른 부양가족과 관련되는 소득명세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사항이 없다면 이 직원도 연말정산 작업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233페이지에 기타 신청서 및 명세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또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는 사원별로 해서 공제 내역과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입력된 공제 대상자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우리 SF8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원 SF8 해서 불러오기 데이터 반영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자, 의료비 지급명세서입니다. 자, 의료비 지급명세서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소득 부양가족별로 의료비에 대한 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생기고요. 그 팝업창에 입력된 정보들이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정보와 추가 정보와 차액란에 숫자가 금액이 0이 되도록 작성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추후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내용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자, 기부금이 있는 사원에 대해서 기부자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부금 명세서는 기부금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기부금 조정 탭에 가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해당 연도에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될 건지 하는 부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공제금액 계산 탭을 통해 갖고 공제금액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정보 확인하시고 공제금액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내용이 우리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이월되는 기부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CFCB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년도 2월 금액을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시면 종교단체 2016년도 기부금이 있죠. 15년도 기부금과 16년도 기부금이 있는데 자, 한도의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공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부금 명세서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쪽에서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서로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상단 부분에 보시면 참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참고라고 하는 부분에 특별세액공제 적용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특별세액공제 적용했을 때 나오는 세액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세액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7페이지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 전체 요약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 정리하신 다음에 이 요약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 적용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개요에 잠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이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두 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항목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할 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는 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을 따졌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공제 적용할 때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졌습니다. 나이에 대한 요건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보험료 세액공제에 일반 보험료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일 때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 요건만 따집니다.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지는데 직계존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고 직계존속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판단을 하고 나이에 대한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지출한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88페이지에 표준세액공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혼인이나 이혼을 했다. 특히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도 말에 없죠.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지면 연도 중에 법률상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 못 받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2%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한번 보면
본인과 배우자 서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있는데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적용을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자가 배우자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일 때는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게 일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21세 자녀입니다. 21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 계약자가 59세 모친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본인입니다. 그러면 계약자 59세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우리 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90페이지에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나 소득금액의 제한을 하지 않고 판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본인 65세 장애인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3% 초과하는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 3%에 미달하는 그 미달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액 부분을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난임 시술비와 본인과 관련되는 의료비를 제외한 일반 의료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와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7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190페이지에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을 잠깐 보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91페이지에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경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그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해서 2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쌍둥이도 출산 1회로 봅니다. 쌍둥이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출산 1회로 봐서 200만 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실손의료보험금 세액 공제 배제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 공제가 적용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배제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출할 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간소화 자료에서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연말정산 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처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시면 자 18년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19년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18년도 의료비가 지금 과다 공제된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18년도에 의료비 지출했다 하더라도 19년도에 수령했으면 19년도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 금액을 차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에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는 수령일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령액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료보험금은 수익자한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 수익자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익자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 시에 차감할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수령액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 것만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 것만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실손 의료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본인 것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실제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의 경우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시기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8년도 12월 31일 날 사망한 70세 부친 의료비 200만 원을 19년도 1월에 지출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12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인을 하고 그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18년 12월 31일 날 사망했다라고 하면 18년 12월 30날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2018년도에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2019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의 의료비를 18년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출을 19년도에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19년도에 또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자라고 하니 그러니까 관련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2019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인데 이걸 예규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즉 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2월 달에 나온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이때 소득금액에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다 공제를 해주는데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그 다음에 시간제 과정 등록이라든가 든든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액 다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 아동 이 경우에 직계존속은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취약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명당 지급액하고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학원생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직계존속이 포함되지만 일반 교육비에는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비에 대해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4페이지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든든학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공제 중에 든든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제도는 17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를 공제받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로 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봐서 공제를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과해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직계비속 등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17년도부터는 직계비속 명의로 든든학자금 등을 대출받아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리금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출 시기는 자, 자녀 교육비 지출 시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17년도 1월 1일 이전에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서 교육비에 대해서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7년도 이후에 자녀가 그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초과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친이 소득자인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고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았다. 적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자녀는 17년도 이후부터 그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자 부친이고 공제자 자녀고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습니다. 부친이 적용을 못 받고요. 17년도 이후부터는 자녀가 나중에 상환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19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부분인데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보시면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국외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 국외교육비는 보시면 국외 근무자인 경우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러기 부모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가 이제 자녀와 함께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가 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페이지에 교육비 공제 시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에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19년도에 하반기 때 수시 합격해서 등록금 납부한 경우에 그 등록금은 대학생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가 나오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원래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나이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만 충족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198페이지에 다만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나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시작해서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없는 지정기부금 해서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대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할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거 법정기부금이고요. 적집자사에 기부한 것도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하루에 8만 원,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1일 환산해서 5만 원으로 기부금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세액 공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액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기부금은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이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부금 이월은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월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자, 두 번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를 적용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 미적용 시 2월 공제 사례 부분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해서 쭉 이런 세액 공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적용되는 과정들을 보면 자녀세액 공제, 산출세액에서 30만 원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세액 공제 150만 원 있는데 30만 원 중에 남은 산출세액 있죠. 100만 원 중에 남아있는 산출세액 70만 원 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세액 공제 50만 원인데 이 부분 불공제되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납입 전환 특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멸하고 2월 공제 없습니다. 불공제되면서 소멸합니다. 근데 기부금 세액 공제는 150만 원 사례에서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산출세액에서 그러니까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상태죠. 이런 경우에 당해 연도에 공제가 안 되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 2월 공제를 적용하실 때에는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산출세액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못 받은 이 금액도 2월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에 기부금 소득세액 공제 적용 순서인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네요. 기부금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내용 나와 있는데 제가 법정 지정 기부금과 관련해서 종류별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기부단체에 대한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까만 동그라미 4번에 기부 내용이 나옵니다. 기부 내용에 유형코드 구분 금액 나옵니다. 유형코드 구분이 법정이냐 지정기부금이냐 하는 내용들을 살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작성 방법에 보시면 유형코드에 대해서 법정 지정 종교단체 아닌 경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실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지출한 모든 근로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까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해당 연도에 기부금 명세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유형코드와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나 뭐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등록하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있죠. 기부금 조정 명세의 오른쪽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2월 되는 기부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금액을 확인하셔서 다음 연도에 2월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2월 공제와 관련해서 2월 된 기부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로자가 작성한 또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명세서 상에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명세서 상에 있는 금액들은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대부분이고요. 산출세액에서 적용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부분인데요. 보험료 등 항목별 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3만 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후에 산출세액하고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유리한 거 어떤 거냐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리했습니다.